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자격증에서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이번에도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금 부족해서 합격선에서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요 다음 시험에는 꼭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역시나 또 이번 3회차 시험 또 총평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매번 제가 총평 강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인 시험 총평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맨 먼저 우리 제 1과목 기계 제도 및 설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제도 및 설계, 이번에도 역시나 기계 제도 쪽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기계 설계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기계 제도는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CAD 형상 모델링 쪽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제 이례적인 게 형상 모델링 쪽보다는 약간 CAD, 전사 응용 설계에 쓰는 요 프로그램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신경학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계 문제는 애누리 없이 딱 10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험을 준비하실 때 딱 요런 비율로, 요 비율로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각 우리 과목별로 키워드를 좀 볼게요. 출제된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물체 투상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투상 문제 같은 경우 실제 물체를 주고 여러분들께 다음 이 물체에 대한 정면도로 오른 것은 아니면 뭐 정면도하고 옆에 우측면도를 주고 평면도로 오른 것은 이렇게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상 그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2차 시험 이제 실기 시험 들어가시게 되면은 작업형 실기 시험 있잖아요. 작업형 실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2차 작업형 실기랑 이 필기 시험을 같이 준비하시면 정말 유리합니다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따 제가 CAD 할 때도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기계 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어차피 2차 시험에서 도면 그려야 되죠. 도면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절삭면의 가공기호. 지금 요 절삭면의 가공기호 같은 경우는 지금 매 회차에 거의 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공기호가 예전엔 절삭 가공기호가 주로 나왔거든요. 절삭 가공기호, 절삭 가공기호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막 특수 가공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밀입자 가공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범위가 넓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한정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치수기입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글로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치수기입법에 어긋나는 게 뭐예요? 치수기입법에서 대해서 맞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면을 그리시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이걸 내가 기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다가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뭐 사거리가 나왔어. 거기서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쭉 가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난 좌회전하니까 깜빡이 켜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때요? 거의 습관이죠. 내가 쭉 가다 교차로에 가기 전에 나 좌회전 할 거면은 좌회전 깜빡이 켜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좌회전 깜빡이 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끼워 맞춤 방식, 그 다음에 최대 실체 조건.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최대 실체 조건이라고 나왔는데 얘랑 맨날 같이 따라다니는 애가 뭐냐면 최소 실체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LMC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오래간만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계 기사에 오랜만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기술 자격 시험 자체에서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번에 우리 신경학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뭔지. 그다음에 선의 용도, 선의 용도. 특히나 이제 가는 2점세선. 가는 1점세선 이제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기계 설계 쪽을 보겠습니다. 기계 설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우리 일반 기계에서 필기에서 봤을 때는 범위가 좀 많이 넓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밸브입니다. 유공합 파트에 나오는 밸브에서 언로드 밸브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 미터 아웃 회로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예전에 보통 우리가 미터 아웃 회로가 나오면은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미터 인 회로가 있죠. 예. 미터 인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미터 아웃 회로와 미터 인 회로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 이 회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얘 안 나왔습니다. 얘는 아예 비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미터 아웃 회로 하나 딱 갖다 놓고 얘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조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그래도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고 하셨던 분들은 뭐 근처까지라도 비스무리하게도 접근해서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브레이크의 제동 조건, 이건 도면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플랜지 커플링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량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유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조건을 줘요. 어떤 이제 그 유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유량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보통 유량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최종 유량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메타, 삼승, 퍼, 세크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미닛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오류가 있는. 그래서 실제로 미터 퍼 메타 삼승 퍼 세크로 유도했을 때 있는 답이 나왔더라고요, 보기에. 왜냐면 제가 잘못 계산을 했어요, 실제로. 이걸 잘못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서 보니까 이게 단위가 메타 3승 퍼 미닛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상관없죠. 뭐 이것도 유량이죠. 예.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아주 단답형으로 간단한 문제인데 다음 주 운동 전달용 나사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다음 주 운동 전달용 나사로 맞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지금 제가 매 회차 시험 이렇게 키워드 정리해 드리는데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제가 뭐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신경학 문제만 풀어볼게요. 네, 우리 기계 제도 이번에는 좀 신경학 문제로 볼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그 학교 꿀팁 영상이라든가 일반 기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 필기 시험 준비하실 때 실기도 같이 준비하세요. 특히나 작업 형식이 같이 준비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방어 과목하고 공략 과목을 설정을 하셔서 어디다 힘을 줄지를 조금 힘을 배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그 방어 과목 말고 이제 공략 과목으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기계 재료예요. 기계 제도입니다. 기계 재료가 아니라 기계 제도인데 지금 일반 기계 기사에 나오는 기계 제도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과목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략 과목으로 설정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다양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계 제도가 기계 제도 기능사에도 들어가 있고요. 기계 설계 산업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자격 시험하고 약간 좀 차별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전에 제가 못 봤던 문제, 물론 뭐 제가 대한민국의 기술 자격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요 MMC 설계 조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일단 요거랑 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MMC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대 재료 조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얘를 제가 설명하려면 뭐랑 같이 설명하면 좋냐면은 LMC하고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LMC 그러면은 최소 재료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까지 한 몇 번 강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하고도 하고 이전에 다른 데서도 하고 얘기했는데 할 때마다 이 명칭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이거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 MMC를 갖다가 최대 질량 조건 이랬습니다. 최대 질량 조건 이렇게 해서 책이 있었고 교재도 그렇게 나왔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최대 여기 메탈이 아니라 이걸 매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LMC 같은 경우는 리스트 메탈이 아니라 리스트 매스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최소 재료 조건, 그러니까 최소 질량 조건이랬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나왔어요, 문제가. 그 다음에도 제가 좀 강의를 했겠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요 LMC를 갖다가 뭐냐면 최대 설계 조건 뭐 이랬어요. 예, 최대 설계 조건, 최대 유지 조건, 최대 유지 조건 또는 설계 조건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최소 설계 조건, 최소 유지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번에는 재료 조건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요 LMC하고 MMC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명칭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다른 명칭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를 명칭을 딱 이거랑 왜 명칭이 다르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넓게 보셔가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명칭이 변했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MMC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최대 재료 조건, 그러니까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예, 최대 재료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대 재료 조건이 뭐냐면 우리 끼워 맞춤 공차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끼워 맞춤 공차. 이 끼워 맞춤 공차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축이 있고요. 예, 축이 있고,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예, 구멍이 있습니다. 요랬을 때, 축이 무게, 그러니까 질량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뭐죠? 가장 클 때죠. 지름이 가장 클 때. 축이 가장 클 때, 얘가 질량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럼 여기 구멍이 있는 요 재료 입장에서 질량이 가장 클 때는 언제? 구멍이 클 때일까요? 작을 때일까요? 예. 구멍이 작아야지 최대 질량이 되죠. 그쵸? 예. 그 관계를, 한마디로 MMC라고 하면은 이 축과 구멍을 여러분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예. 글만 보면은. 축이 가장 클 때, 지름이 클 때, 길 때가 아니라 지름이 가장 클 때. 그 다음에 구멍 입장에서는 구멍이 가장 작을 때. 그러니까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니까. 그쵸? 예, 요렇게, 요 조건입니다. 요걸 갖다가 MMC 조건입니다. 그래서 MMC 조건을 여러분 검색하시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장 많은 재료를 가질 때,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갈 때, 질량이 가장 클 때,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각각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글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갖다가 지금 축이 가장 지름이 크고 구멍이 가장 작을 때를 MMC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MMC 조건에서 부피 많이 조립이 가능하다면 축이 가장 크고 구멍이 가장 작은데 조립이 만약에 가능하고 원활하다면 다른 공차 안에서는 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갖다 부여할 수 있겠죠. 자, 표기는 어떻게 하느냐. 기하공차 기입시입니다. 기하공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기하공차 기입시에 요 동그라미 M으로 표시합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LMC를 좀 보도록 하죠. 네, LMC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MC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대입니다. 예, 반대입니다. 구멍이 가장 크고 축이 가장 작을 때예요. 구멍이 가장 크, 그러니까 질량이 가장 작은 거죠. 이번에는 축은 지름이 작아야 질량이 작아지는 거고, 구멍은 커야, 뻥 더 크게 뚫려야 질량이 더 작게 나오죠.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어떤 우리 그 LMC 같은 경우는 기하공차적으로 우리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장 적은 재료를 가진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부품이 가장 헐거운 상태로 유지된 상태예요. 제 부품의 상호관계가 가장 헐거운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호로는 동그라미 L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L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제는 MMC, LMC 다음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요 안에서 다 나옵니다. 예, 이것서 더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거 좀 노파심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기하공차 기입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끼워 맞춤 공차니까 끼워 맞춤 공차 쪽에는 뭐 쓰나요? 일단 여러분들 뭐 씁니까?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LMC, MMC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끼워 맞춤 관계거든요. 이미. 근데 굳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야, 나 지금 밥 먹고 왔는데 굳이 한 번 더 먹어야 돼? 막 이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CAD 시스템에서 원을 정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정리하는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기하학적 특징인데 우리 CAD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딱 생각했을 때 수학이나 우리 기하학에서 배우는 원의 정의가 뭐냐면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건 원의 정의고 우리가 원을 그리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CAD를 떠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콤파스나 자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작도를 할 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요 세 가지 있습니다. 예. 3포인트, 그러니까 세 점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원주상의 세 점을 알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주상의 이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알 때, 예, 알 때. 그 다음에 중심점을 알고 반지름을 알 때, 예, 그 다음에 두 점과 반경으로 정의하는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반지름, 요 R을 알고 두 점을 알 때, 어디 원주상의 두 점을 알 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CAD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CAD 시스템에서는. 네, CAD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TTR 들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 숙제. 탄젠트, 라디우스 하거든요. 이거 TTR 숙제. 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시고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자꾸 작업형 실기하고 같이 준비하시라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앞에 나온 LMC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업형 실기 준비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벌써 원을 그리려고 C 딱 엔터 치잖아요. 그럼 CAD가 물어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CAD 우리 2D CAD 있잖아요. 요즘 3D CAD 하도 범용되니까 2D CAD를 좀 약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2D CAD에다 원 그리려고 딱 C 치면은 물어봐요. 걔가 어떤 원을 그리실 겁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쫙 이 중에서 어떤 걸로 쓰시겠어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상호 소통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명색이. 예. 그러니까 잘 쓰시면은 여러분들 의외로 확장성이 높습니다. 2D CAD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기계 설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기계 설계에 나온 문제인데, 다음 유공합 회로 중에서 미터아웃 회로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 이거 좀 처음 보셨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답이 뭐가 될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구동 부하가 역방향으로 걸릴 때 적합하다. 네. 근데 이 보기가 좀 낯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 이런 문제, 이 보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기계사에 지금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나왔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유공합 산업기사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유공합 산업기사가? 이 문제에서 이걸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로 넘어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미터 아웃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터 아웃 회로는 뭐냐면 유체가 나가는 쪽에 조절 밸브를 달아서 속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죠. 그 회로 갖다 우리가 미터 아웃 회로 그럽니다. 반대로 들어가는 쪽에다가 밸브, 이 똑같은 밸브를 여기다 달면은 미터 인이 되죠. 네, 미터 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역방향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미터 인 회로가 더 유리하다 그러고 있어요. 네, 유리하다.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하가 역방향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피스톤을 보시게 되면 실린더, 피스톤이라고 할게요. 피스톤을 보시게 되면은 유체가 들어가면은 일로 전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체가 들어가면 전진을 하게 돼 있고. 이 반대쪽에서 유체가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후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진할 때 여기에 전진할 때 이 피스톤이 이 피스톤이 그때 얘가 전진할 때 힘을 받으면 그건 정방향 하중이야. 정방향 부하입니다. 그런데 유체가 이쪽 반대로 지금 요 조절 밸브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하중을 받게 되면 그 역방향 하중이에요. 그래서 역방향 하중 같은 경우는 미터 인 회로가 적합하다. 왜? 조절 밸브가 뒤에 있잖아요. 예, 얘가 지금 뒤로 가는데 유체가 결론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유체가 이쪽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죠? 나머지 요거 1번, 2번, 3번 다 맞다는 얘기예요. 요거 3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속도 제어가 안정적이다. 이거 지금 뭐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미터 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미터이라고 지금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린더 후진이나 배기축 유량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린더 후진이나 배기축 유량을 조절한다. 예, 요거는 실제적으로 요 그 장치 어떤 회로를 생각하시면 딱 맞는 얘기죠. 구동 부하가 추진 방향으로 걸릴 때 적잡하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3번하고 4번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계 설계에서 네 번째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기어의 E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요소가 아닌 것은? 예, 기어의 E의 크기. 예. 여러분 일단은 기어 E의 크기를 나타내는 요소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 일단은 하나 빼고는 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 빼고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상 요 모듈입니다. 모듈 이게 많이 써요. 얘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어 E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조 피치하고 법선 피치를 쓰고 있는데 압력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좀 날 잡은 김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모듈 값은 여러분들 이걸 자꾸 뭔가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수식적으로 얘는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뭘로? 모듈 값은 피치원 지름을 2로 나눠준 겁니다. 이수로 나눠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딱 좋아요. 뭐 단위가 어떠냐, 뭐 얘가 어디 이거부터 필요 없습니다. 얘가 가장 필요한 거는요. 두 기어가 맞물 돌아갈 때 두 기어가 딴 건 다 달라도 돼요. 다른 건 다 달라도 되는데 뭐는 같아야 돼요? 모듈 값은 같아야 됩니다. 두 기어가 맞물 돌아가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요. 이 모듈의 정의입니다. 그럼 원주 피치는 뭐예요? 이 피치원 지름을 갖다가 이수로 나눠준 게 또 원주 피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정한 간격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피치 이렇게 되죠. 일정한 간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피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좀 못난이 기어지만 이렇게 기어 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갖다가 일자로 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 얘를 일자로 폈어. 그러면 쭉 일자로 폈을 때 기어 2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파이 D, 피치원 지름이니까 파이 D가 되는 것이고, 요 이수를 갖다가 파이 D를 이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 간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나타낸 거야. 이게 원주 피치예요. 한마디로. 네, 이게 원주 피치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모듈 값을 갖다가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야?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또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원주 피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 모듈 값을 나타낸다면 아주 심플해져요. 어떻게? 파이 곱하기 모듈 값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푸하 송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연중에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 수식이나 기회 이제 막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막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봤을 땐 거의 막 시험 끝날 때쯤 되면 거의 PTSD 정도로 시달려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특히 이거 푸하송수 이거 지금 이거 푸하송비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지금 이거 모듈값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경 피치 같은 경우도 딱 끝납니다. 정의가 뭐야? 모듈 값의 역수예요.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직경 우리가 인치 단위 나타낸다. 인치 단위 나타내. 그래서 만약에 밀리미터 단위 나타내려고 하면은 25.4를 곱해줘야 되는 이런 수어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직경 피치 같은 경우는 모듈 값의 역수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제가 모듈 값을 뭐라고 했습니까?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눠준 거다라고 했으니까 직경 피치 같은 경우는 뭐와 뭐의 함수가 되겠어요? 피치원 지름으로 이수를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수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이 곱하기 ZD 이렇게 나오죠. 피치원 지름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원주 피치를 좀 거꾸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원주 피치, 직경 피치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직경 피치는 PN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쯤 되면은 선생님 제가 이건 다 알겠는데 도대체 기초원하고 여기 나오는 압력각 법선 피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가 총평하기 때문에 이거 정식 우리 하는 그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기어에는 중요한 원이 4개가 있습니다. 원이 4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원이 4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3개는 그릴 때 기어를 만들 때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원 하나는 해석할 때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앞에 그러니까 그 기어를 만들 때 필요한 원은 뭐냐면 맨 처음 우리가 필요한 게 피치원이에요.
피천보다 큰 원이 하나 있거든요. 피천보다 큰 거 있습니다. 이거 무슨 원? 이 끝원입니다. 피천보다 작은 애가 하나 있어요. 얘가 뭐야? 이 뿌리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초창기에 필요해요. 기어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치원 같은 경우는 기어에서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설계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떼어가지고 입구돈이 나오고 이 입구돈에서 얼마 들어와가지고 이 뿌리원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회전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발생하는 회전 토크를 뭘로 따지나요? 힘 곱하기 속도 이렇게 따르죠. 힘 곱하기 속도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을 F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다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게 토크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토크가 아니라 요거 동력이죠. 네, 동력.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FV가 이 동력이고 여기에 발생하는 토크, 회전 토크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F에다가 F 곱하기 2분의 D 해가지고 요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원래 R인데 우리 웬만하면 R 잘 안 쓰죠. 2분지 T 이렇게 2분지 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우리가 회전 모먼트를 잡거든요. 회전 모먼트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 기어 같은 경우는 어딜 회전 모먼트 잡을 거냐? 피치원을 잡을 거예요. 이 끝원을 잡을 거예요. 이 뿌리원을 잡을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그거 평균 반지름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DM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예, 기어에서는요. 예, 이 기초원의 의미가 힘이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는 점들을 이어붙인 원이 기초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어 2의 강도라든가 전달 하중이라든가 전달 동력을 계산할 때는 얘 기초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이 기초원의 의미는 가장 우리가 기어를 회전시킬 때,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돌아갔을 때 힘을 가장 확실하고 많이 전달하는 그 점들을 이어붙인 게 기초원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어 2와 2가 맞물려 돌아갔을 때 이 면을 갖다 수직으로 누르는 각도가 생겨요. 그 각도를 우리는 압력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원 세 개는 앞에서 만들 때 필요하고 마지막 하나는 해석할 때 필요했다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명칭 이제 다 정리 끝났습니다. 모듈값 알려드렸죠. 원주 피치 알려드렸어요. 압력값 알려드렸습니다. 압력값은 뭐예요? 제가 좀 이 면을 수직으로, 선생님 이 면은 원래 수직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기어 가만히 보면 치형을 보시게 되면 치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사실상 기어 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운드를 져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탄젠트를 져가지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요 힘. 예. 그래서 얘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압력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선 피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아까 봤을 때 기초원 피치라는 걸 보셨어요. 기초원. 예, 기초원. 이 기초원을 기준으로 하는 피치를 기초원 피치 또는 뭐라고 합니까? 법선 피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압력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어 2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계 제도 및 설계 신경학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과목이죠. 기계 재료 및 제작 이제 우리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면서 이제 출제 경향하고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여러분 전회차랑 똑같습니다. 기계 재료 10문제, 기계 제작 10문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시험을 몇 번 보셨거나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나눴는지 아셔요. 근데 이제 새로 다음 회차 시험을 부터는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저 강사가 저렇게 10문제 나온다는 게 맞을까? 어떻게 저걸 딱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험장 가서 실제 시험 문제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요 사이에 보면은 약간 기계 제작하고 기계 재료하고 좀 경계가 애매한 문제들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열처리, 그다음에 재료시험법, 측정 이런 애들은 좀 애매모호한 애들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딱 11번하고 10번을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럼 요 앞에서는 기계 재료고 여기서부터는 기계 제작법이구나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힘을 주실 때 공부하실 때는 힘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배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기계기사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꼭 공략 과목하고 방어 과목을 설정하시라고 했는데 주로 대부분 많이 이제 재료하고 제작을 설정을 많이 하실 건데 최신 출제 경향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기계 재료하고 제작 문제가 이전 일반 기계기사 시험하고 패턴은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탔던 버스가 뭐 현대버스, 뭐 대우버스, 그 버스는 똑같습니다. 예, 버스 노선도 똑같고 버스의 형태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버스 번호가 바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에서 어떤 A라고 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B라고 했을 때는 요 B는 안 변했습니다. B는 안 변했는데 요 문제 A를 갖다가 약간 화려하고 다른 용어, 그러니까 약간 최신 용어들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좀 낯설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전에 못 봤던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암기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부한 만큼 좀 효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밖에 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패턴은 유지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떤 공법이라든가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베이스는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꽈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기계 재료가요. 또 한 가지 기계 제작법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좀 이번 회차하고 저번 회차 같은 경우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난이도가 유사한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문제가 좀 지엽적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엽적이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진짜 이거 우리 공략 과목으로 가져가자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계 제도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할 거 진짜 많아졌습니다. 일반 기계에서 어떻게 해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기계 재료, 기계 제작 이렇게 나왔고요.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키워드 정리. 네, 키워드. 여러분 실루민, 우리 알루미늄 학급의 실루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이 알루미늄 학급에 여러분 연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화. 근데 이거 진짜 안 쓰거든요. 이게 시험에서 연화라고 하니까 연화지. 내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연해지는 게 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연화. 그러니까 재료가 강성이 떨어지고 뭐 전성, 인성이 좀 올라가는 걸 갖다가 연화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 연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실루민에 대해서. 이것도 주로 우리가 많이 취급하지 않았던 주제인데 떡하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베이나이트. 네. 그 다음에 베이나이트에 대해서 베이나이트가 만들어지는 온도 그랬는데 여러분 베이나이트는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열처리 중에서 항원열처리입니다. 베이나이트는 항원열처리에서밖에 안 나와요. 이 조직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은데 그 온도를 물어봐요. 네. 그다음에 형상기억학금. 형상기억학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전회차에서도 형상기억학금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묻는 주제는 다르긴 하는데 주제는 다른데 그 베이스가 되는 건 형상기억학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의 탄소 함유량 그래가지고 철의 탄소 함유량이 철의 탄소 함유량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애, 탄소 함유량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애, 요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왔고요. 같이 올라가는 애, 같이 떨어지는 애 같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가는 애가 나왔고 다른 선생님 시험 봤을 때는 같이 떨어지는 애를 고르는 거, 그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 강에 대해서 나왔고 이 고속도 강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크로마이진. 여러분 이제 왜 크로마이진하면서 힘을 확 주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크로마이진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거 금속 침투법이죠. 금속 침투법이고 이 금속 침투법은 좀 그 상위 디렉토리 보면 얘는 어디 속해요? 표면 경화법에 속하죠. 표면 경화법에 속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 금속 침투법 예전에는 포인트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활용하는 원소와 이름을 연결하는 그래서 크로마이진 그러면은 어떤 금속을 침투시킵니까? 크롬이야 이러면 끝났어요 문제가. 근데 이번에 나온 문제는 좀 달랐습니다. 크로마이진의 특징과 다른 열처리하고 비교했을 때의 우월성, 그거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고민이 됩니다라고 할 말씀드린 게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제작.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원자수소 용접이 나왔습니다. 진짜 나왔어요. 원자수소 용접. 아마 전회차 보신 분 중에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원자수소 용접. 근데 원자수소 용접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답으로 보기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원자 수소 용접이. 그런데 정답이 아니라 아예 시험 문제 주제로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원자 수소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원자 수소 용접에 대한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물론 이제 이전에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기계 쪽에서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펀칭을 했는데, 예, 펀칭 작업에 필요한 동력, 예, 동력을 구하는 문제 나왔고요. 자, 밀링에 대한 이제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보통 이제 부속 장치가 나온다 그러면 보통 선반이라든가, 예, 선반이라든가 아니라 보통 선반에서 하나 갖고 와가지고 딱 꺼놓은 다음에 고르는 문제였죠.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패턴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주물사의 주성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주물사의 주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더라도 원소를, 소개하는 원소를 딱 보면 알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꼭 내가, 이거 주물사의 주성분이 뭐 이거고,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공부 안 하셨어도 딱 보면은, 얘겠네.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키워드는 이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신경한 문제를 뽑아놓은 몇 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계 재료에서 좀 뽑아왔습니다. 최강의 크로마이징 실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같은 연성의 증가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크로마이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크로마이징을 실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뭐 표면 경도의 증가, 내마모성 향상, 내성 향상, 이걸 공부를 안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크로마이징 작업 자체가 뭐예요? 이게 표면 경화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 표면 경화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교재도 나와 있잖아요. 뭐 제가 만든 뭐 그런 법칙도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 다 검증된 거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표면을 경화시키는데 연성이 증가된다?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와요. 표현이 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거 외워야지, 나는 이거 외워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갖다가 승부를 내겠어,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시면 보세요. 아니, 크로마이징 표면 경화법인데 연성의 증가, 얘가 조금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나머지 볼게요. 표면 경도의 증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내 마모성이 아니, 표면 강도가 증가하니까 내 마모성 당연히 향상되겠지. 내 마모성이 뭐야? 덜 다는 거잖아요. 예, 마모가 덜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식성, 여러분 크롬 자체가 내식성이 우수하죠. 그 원소 자체가. 그래서 스테인리스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는 건 여러분 연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제일 아닌 것 같은 애들부터 잘라내세요. 일단은 크롬 실수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부터 찾아내시면 되잖아요. 표면 건드리고 얘 아닌 것 같아. 얘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얘 맞는 것 같아. 내 식성에서 얘도 맞겠지. 남는 건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소거법. 예, 소거법. 여러분, 예, 토익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거법. 여기다 써먹는 거죠. 예, 우리도 지금 어쨌든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맞춰서 가야 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럼 실루민 나왔습니다. 실루민을 연화시키는 원소는 그랬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넘기지 않았습니다.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찍으셔야 될 거예요. 자, 답은 철입니다. 답은 철이에요. 이게 연화 원소입니다. 근데 말이 연화지, 제가 봤을 때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철이 여러분 편석 발생시키고 합금에 들어가게 되면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 그러니까 얘 비처금속하고 부딪히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대신에 합금을 만들 때 이걸 갖다 강도를 향상시키는 애들은 마그네슘, 구리나 니켈 이런 애들은 향상시키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화 원소로 나와는 있지만 철이 합금에 들어가면 좋을 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공부할 때 보면 철 많이 들어있죠. 네, 철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건 뭐냐면 철이 베이스고 거기다 딴 걸 넣는 거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이 베이스인데 거기다 철을 넣게 되면은 특정한 어떤 성질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저하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룸에 대한 뭐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고, 예, 여기서 연화시키는 원소는 철이다. 네, 의외로 철이에요. 의외로 철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부터는 기계 제작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내용이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자 수소 용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번에 문제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 수정용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취급하는 내용은 아닌데 문제로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 수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아크 용접법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장차 복잡하다. 여기는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원자 수정용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 상태에서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원자 수정 용접 같은 건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용접법을 갖다가 우리가 열원,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야? 전기 용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용접이 있죠. 그 다음에 전기도 안 쓰고 가스도 안 쓰는 특수 용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르민 용접이 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전기 용접 쪽에 보면은 크게 보면 얘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아크 용접이 있고, 아크 용접. 전기의 아크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는 저항 용접이 있습니다. 저항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 용접 쪽에 보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용접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TIG, MIG, CO2, 피보 아크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걸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활용했었던 게 원자 수소 용접이에요.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제일 우수한 특징이 뭐냐면 4000도씨 이상의 고온열이에요. 순간적으로 이 고온열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신 현재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특징 한번 좀 보도록. 요거에 대한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세틸렌 가스 대신에 수소를 사용해 가지고 연료가 저렴하다, 독성이 적다 이렇게. 독성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틸렌 가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가스 용접 산소 아세틸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용접법으로 보면은 얘는 원자 수소 용접 같은 경우는 원래 가스 용접에서 설명을 해요. 가스 용접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스 열원은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가스를 공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크 용접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설명된 자료가 많아요. 저도 여기 보면은 아세틸렌 가스를 쓴다, 아크를 쓴다, 뭐 이렇게 좀 같이 좀 병용이 되는 이유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걸 딱 잘라가지고 우리 배웠던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원자 수소 용접은 여기 가스 용접에 들어간다 딱 이렇게 결정을 내서 보지 마시고 여기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크 열원 일정에서 용접법 품질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온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열이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4000도 이상을 확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품질을 얻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산화 방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얇은 판, 그다음에 합금강, 특수강 등에 적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들 중요한 성질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장치가 복잡하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제가 이제 보고 문제로 신경한 문제를 갖고 나오지만 사실 이 문제가 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신경학 문제에서 화학가공 갖고 나왔어요. 근데 화학가공은 언제 나와도 나와요.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요거부터 설명드리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기계 제작법에서 주조, 소성, 절삭, 연삭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밀입자 가공 및 특수가공이에요. 특수가공. 근데 특수가공에 제가 뭘 다 넣어놨냐면은 전기와 화학으로 하는 전기 화학적 가공, 이 전기 화학적 가공 거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방전 가공이라든가 전해 연마라든가 뭐 와이어커 방전 가공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요. 특성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화학 가공이라 있습니다. 그럼 화학 가공 같은 경우는 전기 화학적 가공이냐? 뭐 거기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얘는 얘만큼 범위가 넓어요. 사실상. 이 화학 가공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기술 자격시험에서 화학 가공 보면은 보통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부식 가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화학 약품에 대한 부식 가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은 똑같은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 초경합금 있죠. 초경합금 저랑 같이 공부하셔서 아실 텐데 초경합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촉용합금 같은 경우 엄청 단단한 애를 다 묶어 촉용합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촉용합금 여러분 설명하는 교재다 책 보십시오. 다 뭘로 설명합니까? 소결합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결합금은 소결금속이죠. 소결금속. 소결금속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사실상 소결금속은 소결합금은 촉용금속의 한 분야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촉용합금을 소결합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화학가공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로 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또 디스플레이다 지금 이렇게 막 날리고 그래 그러니까 화학가공 많이 썼는데 대표적으로 부식을 이용한 가공을 많이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식 가공, 우리 화학 가공 같은 경우는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척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먼저 세척을 한 다음에 왜냐면 약품이 닿아야 되니까 그 위에 이물질이 있으면 이게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킹을 합니다. 마스킹이 뭐냐면은 가려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은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것들 뭐 여러분들이 뭐 터치업 같은 거 자동차는 이제 뭐 심하게 하는 거 말고 살짝 터치업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라든가 집에 뭐 페인트 칠 한다고 할 때 마스킹 작업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은 가려가지고 작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업. 그걸 우리가 마스킹 작업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칭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식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핑 한다고 하는데 스트리핑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식 에칭을 하고 나면 그 위에 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잔류하는 게 이제 보호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이 잔류하는데 잔류액이라는 말을 안 하고 보호액 이렇게 합니다. 그 보호액을 마지막에 벗겨내는 걸 우리가 스트리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학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스트리핑은 가공 표면에 보호막을 새로 입히는 과정이다.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기존에 있던 보호막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이거 스트리핑이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1, 2, 3번은 맞다는 얘기예요. 일단 세척은 표면의 기름이나 산화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칭은 화학약품을 금속을 용해하는 과정, 마스킹은 가공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공할 부분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작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기계 재료 및 제작에 대한 신경화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계속 여러분 전략 과목으로 놓고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어떤 베이스가 되는 기술, 베이스가 되는 원료, 베이스가 되는 공정들은 좀 이해를 하고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요 끝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구조 해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제 3과목이죠. 구조 해석 파트에 대한 총평과 또 우리 문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제 비중은 이제 우리 재료학학 같은 경우는 14문제, 그 다음에 동력학 같은 경우는 6문제 나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재료학과 동력학이 합쳐진 형태고 특히 동력학 같은 경우는 우리 진동까지 같이 합쳐진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문제를 봤을 때 1번부터 14번까지 딱 보게 되면은 물론 이 중간에는 약간 뭐 기계 설계에서 봤던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동력하고 유사한 문제도 솔직히 있어요. 이 중간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번하고 15번이 딱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5번부터는 동력학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이제 구조해석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 구별이 이제 점점 모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은 동력학하고 재료학이 사실 공유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질량 관성 모먼트 같은 경우만 빼면은 사실 이쪽에 들어와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비틀림 같은 경우도 비틀림에 의한 진동 뭐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어떤 병합이 일어나는 과목이 이제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14문제, 6문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력학 과목이 일단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동력학 같은 경우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동력학의 기초 그러니까 동력학의 기본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질점, 강체까지는 하지 마시고 질점의 운동학까지만 좀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은 뭐
선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키워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키워드 보시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 이전에 나왔던 그런 키워드들이에요. 새로 나온 건 아니죠. 뭐 보라든가 보에 발생하는 최대 구피 모먼트라든가 이제 뭐 여기 보셔야 되면 뭐 여릉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여러분 한번 보셨던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에 발생하는 최대 구피 모먼트 같은 경우 구하는 방식이나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죠. 살짝만 바꿔놔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림을 살짝 바꿨어. 화살표 위치만 살짝 바꿔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다양한 환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은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특히 부정정보 근처에서 너무 오래 체류는 하지 마세요. 부정정보가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처짐과 처짐각보다도 최대 구피 모먼트, 최대 전단력을 찾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어려운 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 쉬운 것부터 차근히 밟아 나가시면서 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충용 상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충용 상태가 다 아시는 거고 최대 여기서 발생하는 전단력 어디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조건이 조금 그러니까 이 문제들도 사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건이 조금 새롭게 나왔어요. 새로운 조건이 나와가지고 여기다 올려놨고요. 자, 그럼 여릉력 요거 같은 경우는 신경학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릉력 그러면은 보통 열팽창계수 요거 물어보든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열응력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또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델타 T를 구한다든가 뭐 요런 게 나왔는데 이제는 요 최대 인장력이나 최대 압축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 곱하기 탄성계수 곱하기 알파 곱하기 델타 T 해가지고 이 온도 범위를 구해야 돼요. 온도 범위. 그러니까 델타 T가 아니라 몇 도에서부터 몇 도. 딱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온도 범위에 맞는 것을 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건을 다 넣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의 문제로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정 단면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 기계 설계에서 나왔던 내용 같아요. 왜냐면 축이 있는데 축이 이게 중공축이에요. 중공축과 여기 발생하는 전단 응력 같은 비틀 전단 응력을 얘기하는 거죠. 토크 이꼬르 전단 응력 곱하기 ZP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ZP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오지 않죠. 이럴 경우에 중공축 같은 경우는 IP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 회전 반경을 가지고 나눠줘서 이제 우리가 수식을 갖다가 좀 조작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야? 단면비로 구했는데 이게 단면비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여기다가 안전율을 적용해야 되는 뜬금없이 안전율을 적용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한번 그건 같이 볼게요. 일단 하면 이제 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멘트, 그다음에 단면 계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면 계수 같은 경우 그냥 평면 도형을 주고 이 도형에 대한 단면 계수는 얼마입니까?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화 운동과 주기 경사를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 조함수와 진폭, 강체 이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기계 동력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경사면을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 그러니까 경사면을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뭐 에너지라든가 가속도라든가 마찰계수라든가 이걸 구하는 거는 지금 거의 매회차 나오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리 같이 보는 선생님들도 거의 매회차 본 것 같대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계 동력학 같은 경우는 물론 문제수가 6문제로 준 것도 있지만 폭도 좀 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조금 더 이런 데이터를 봐야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거든요. 1번 문제. 자,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보에서 최대 구피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페인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밖으로 좀 빼서 쓸게요. 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구간은 2분지 L입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A 지점부터 2분지 L. 그러니까 딱 중앙까지 지금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최대 구피 모멘트가 발생한 지점은 A 지점부터 얼마 떨어져 있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 문제 보면서 제가, 야, 이거 잘못 찍는 친구들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압니다. 이거 분포 하중이에요. 분포 하중은
이 분포화중 오메가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뭘 만나야 된다? 길이를 만나야 돼요. 분포화중이 작용하는 전체 길이를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이가 2분지 L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분포화중이 힘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오메가 곱하기 2분지 L 해야 돼요. 요게 힘입니다. 그러면은 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집중하중으로 만들 수 있죠? 치환하자고 했죠? 집중하중으로 치환하자고 했죠? 집중하장 P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집중하중 P는 여기서 어디 작용하는 걸 봐요? 2분지 A 구간에서 가운데 작용하는 것도 보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아, 이 보에 지금 여기서 집중하중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4분지 L, 맞죠? 4분지 L, 2분지 L의 절반이니까 H점부터 4분지 L의 최대 구피 모멘트가 발생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00%입니다, 100%. 100%? 아, 100%는 아니죠. 다 탈렸다니까. 100% 아니고.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또 보기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보면서 제가, 아, 이거, 여기서 좀, 혼동되는 친구도 좀 있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자,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왜 틀렸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오메가를 갖다 집중하시고 만드니까 거기까지는 잘하셨어요. 박수 쳐드릴게요. 짝짝짝짝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뭘 반영을 안 하냐면 RA를 반영을 안 했잖아요. RA를. 아이고, RA 반영, RA 당연히 반영해야죠.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순서는 일단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RA하고 이 분포화중 오메가 X와의 관계를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오메가 X라고 하냐면 지금 최대 구피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의 위치를 우리는 몰라요, 지금. 감도 안 옵니다, 지금. 여기서 X축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겠죠. 그걸 X라고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이 길이를 우리가 X로 놓자 그거예요.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요 X까지의 거리를 하려고 하면 요 X까지의 거리에 있는 요 하중은 얼마예요? 오메가 X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RA와 오메가 X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체를 놓을 게 아니라 오메가 X, 그 다음에 RA를 고려를 안 하셨던 얘기예요. 그냥 4분지 L 하시는 분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걸 제가 왜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을 하냐면은, 자, FX, 이건 뭡니까? 임의의 지점, 요 X값, 요 X라고 하는 지점이 발생하는 전단력이에요. 전단력은 RA-오메가 X입니다. 왜? 지금 RA는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는 애고, 오메가는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A-오메가 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셔야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탈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발생하는 힘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RA, RB, 오메가. 근데 그나마도 왜 RB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 여기 기준을 삼을 거기 때문에. 지금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 같은 경우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RA를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점 기준을 B에서밖에 가져올 수가 없죠. 왜? A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거리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B 지점을 우리가 기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 X에 대한 기준도 B 지점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을 갖다가 풀어냈더니 지금 요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요게 결론적으로 이게 R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왜 대문자 A. 예. 이게 왜 RA가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 RA가 지금 요렇게 풀어진 거거든요. 요렇게 볼게요. RA 곱하기 L은 이거 뭐야? 힘 곱하기 거리 모멘트죠.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지금 B 지점을 해서 지금 모멘트가 나온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모멘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아요, 지금? 2분지 오메가 L 나왔죠. 2분지 오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메가 곱하기 2분지 L. 예. 여러분들 아까 집중하중 잘 만들었다고 했을 때 박수 쳐도 아까 박수 쳐도 할 때 나온 거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일단 2분지 L은 갖고 가야 돼. 무조건 2분지 L은 갖고 가야 돼. 자, 2분지 L 갖고 갈게요. 2분지 L B지점표니까 2분지 L을 갖고 가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집중 하중화 시키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올 거고 여기서 나올 거고 요 거리는 얼마예요? 4분지 L이 되는 거죠. 더하기 4분지 L이 갑니다. 그래서 요 평형 방정식을 만든 거고 결론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두고 RA를 갖다가 L을 밑으로 내린 거랑 똑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요 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지금 조용히 따라오는 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오는 애가 있어요. 오메가 X는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만 보고
여기서 이 오메가 x가 여기 왜 따라오죠?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몰라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힘의 평면만 연결식부터 보십시오. 그러면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단력입니다. 임의의 지점 x라고 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전단력 8분지 오메가.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얘가 이렇게 온 거죠. 예. 마이너스 오메가 x는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최대 부피 모멘트가 발생한 지점에서 전단력은 얼마예요? 제로죠. 제로입니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0으로 놓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얘를 갖다 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오메가 x를 이항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없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이 x 값이 나오죠. 얼마예요? 8분의 3L 나오는 겁니다. 8분의 3L.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풀면서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많이 좀 혼동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다. 예. 좀 그랬습니다. 네. 많이 맞으셨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문제, 그래서 답은 얘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L자 브라켓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전에 유사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갖고 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푸시다가 좀 어렵게 푸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되게 어렵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딱 봤을 때 아, 저렇게 답이 나올까 그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풀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라고 전달드리는 거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사실상 힘의 평형 방정식부터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의 모먼트의 평형 방정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 이 800N이라는 힘이 이 브라켓에 되게 애매하고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 지점에 이 지점 A에 800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B 지점에 발생하는 모멘트는 얼마인가? 지금 여기 발생하는 모멘트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이 800N이라고 힘이 지금 여기 요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좀 이쁘게 그릴게요. 여기 요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X축 분력, Y축 분력으로 나누셔야 돼요. 예, 이걸 X축 분력, 그 다음에 Y축 분력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걸 X축 분력, Y축 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X축 분력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힘의 구조상 여기 지금 뭐가 발생해요? 모멘트가 발생을 해요. 왜 여기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X축 분력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갖다가 MX 아래 참자 X 써가지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Y축 분력에 의해서도 얘도 가만히 보면은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Y축 분력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M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게 여기 B 지점에 작용하는 총 모멘트가 되는 이제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갖다 수식적으로 보여주면 요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X축 분력, Y축 분력인데 이 X축 분력과 Y축 분력 갖다가 상각함수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종종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무조건 직가삼각형을 만드셔야 됩니다. 직가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아니 여기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왜 힘 곱하기 거리를 왜 여기다가는 여기 200을 하고 왜 여기다가는 160을 하고 이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볼게요. 일단 X축 분력부터 구해보고 X축 분력 어떻게 됩니까? 지금 800 곱하기 코사인 60도예요. 왜 코사인 60도가 되느냐? 자, 이거 삼각함수 제가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60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빗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800이죠. 요 부분이 지금 X축 분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X축 분력 지금 현재 몰라요. 값을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지금 X축 분력의 힘을 갖다 우리는 물음표 땡 놓겠습니다. 물음표 땡이에요. 나는 지금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면과 밑면을 규정하는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뭐야? 코사인 함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60도예요.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뭐가 됩니까? 빗면이 800이니까 800으로 나눠준 값이 뭐야? 물음표 땡을. 그럼 결론적으로 물음표 땡은 뭐가 되는 건가요? 네, 물음표 땡은 800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0 곱하기 코사인 60도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여기도 800 곱하기 코사인 60도 아닌가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요는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직각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는 30도밖에 안 돼요. 코사인 60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하려고 그러면 뭐야? 지금 60도를 맞추려 한다 그러면은 얘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높이에 해당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밑면이 아니라 높이가 돼요. 그래서 얘는 사인 60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X축 분력, Y축 분력 다 구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분력을 구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B 지점에서 지금 X축 분력에 의해서도 모멘트가 발생하고, 얘 지금 구조가 그래요. Y축 분력에서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뭐냐? 아,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주고 이 부재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X축 분력 나왔다 그러면 이 X축 분력,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방향을 먼저 잡으세요. 뭐 구조물이 뭐는 다 필요 없고 일단 방향부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방향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방향을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하죠. 수직으로 작용하면은 지금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 가상,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길이는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길이가 되겠죠. 여기 지금 160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X축에 작용하는 거, X축에 작용하는 분력 갖다가 이걸로만, 이거 왜 2분의 1이 됐습니까? 코사인 60도니까 지금 2분의 1로 그냥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코사인 60도 한 번 더 안 쓰고 그냥 2분의 1을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 나왔죠. 160mm니까 어때요? 0.16 곱한 겁니다. 그러면 Y축 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Y축 분력이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수직으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방향을. 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방향부터 잡으세요, 제발. 그러면 요렇게 이게 방향이 나오죠. 수직이죠. 이 길이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그렇게 잡으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셔야 되면 80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도 사인 60도 한 번 안 가고 그냥 바로 나온 거고, 거리는 얼마입니까? 힘 곱하기 거리니까 200mm, 그러니까 0.2 해서. 그래서 요거 지금 138.6 나왔어요. 이거 두 개 합친 값이 뭐다? B 지점에 발생하는 모먼트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202.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렵게 푸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요 유사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료역학에서 거의 매번 한 문제는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트러스라든가 힘의 평형이라든가 모멘트의 평형 이용하는 문제 계속 뭐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런 규칙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문제는 이제 단면계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전달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비틀림 능력이죠. 비틀림 능력을 받는 그 부재에 대해서 안전율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분야예요. 딱 봐도 이렇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안전율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멈칫하는 거죠. 그래도 좀 시간이라도 충분하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문제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원형 단면봉에 비틀림 모멘트 T가 작용하고 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 T라고 안 하고 이걸 또 MT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T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T가 작용하고 있다, 그랬더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봉의 최대 전달 능력을 타우. 보통 우리가 최대 전달 능력 같은 경우는 타우 한 다음에 맥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타우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허용 전달 능력을 타우 A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아래점자 A로 표시했고, 여기에 대한 안전율을 S라고 했고, S가 2입니다. S가 2예요. 이 원형봉의 최소 지름을 나타내는 식은 그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일반식입니다. 일반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원형 부재에 발생하는 비틀림 모멘트는 비틀림 전달 능력 곱하기 극단면 계수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여기 비틀림 전달 능력에다가 16분지 파이 D 3승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전율이라는 개념을 볼게요. 안전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 밑에 허용 전달 능력을 나눠주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이에요. 근데 이 위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얘처럼 뭐 최대 응력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장이라든가 수직 응력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항복 강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최대 전달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기다 최대 전달 능력을 놓는 게 맞아요. 이게 안전율입니다. 안전율인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을 갖다가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허용 전달 능력하고 요 안전율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허용 전달 능력은 S분지 최대 전달 능력. 이게 지금 맥스가 안 나니까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요 위치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S분지 타우 이렇게 넣을 겁니다.
S분지 타우 이렇게 넣을 거야. 16분지 파이 3승 딱 이렇게 나오는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비틀린 모멘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건 원형봉의 최소 지름 D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형 단면봉의 최소 지름 D에 대해서 이 수식을 정리할 겁니다.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루트 3승. 왜? 얘가 지금 3승이잖아. D 3승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3승 분지 파이 타우 16T S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딱 손 띈다. 아, 이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S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2를 넣어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은 예, 여기가 32가 나온 게 그렇습니다. 이게 32가 나온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2를 그냥 이게 2가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놓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자체는 그렇게 많은 복잡 다단한 수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 안전율을 넣을 때 어디다 넣을 거냐 이제 그게 좀 고민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문제를 봤습니다. 우리가 재력해서 세 가지 문제를 봤는데 이번에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동력학 문제예요. 동력학 문제고 회전하는 바입니다. 회전 바입니다.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M, 길이가 L인 균일 막대 AB가 이 막대를 그냥 이름을 AB라고 했네요. 지점 A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만일 이 세타 60도에서 정지되어 있는 막대를 놓는다면 막대 AB의 각 가속도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속도하고 속도, 우리가 이제 선형 운동, 직선 운동하는 물체 같은 경우는 변이라는 얘기 쓰잖아요. 변이를 갖다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얘를 한번 얘는 이제 변이가 되는 거고, 이 변이. 여러분 거리하고 변이가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변이하고 거리는 다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기계기사 준비하면서 그걸 굳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막 이것 때문에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게 뭐 그냥 비슷합니다. 근데 변이는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갔어. 그럼 얘가 얼마만큼 변했다? 이 변이만큼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물체가 쭉 갔어요.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일로 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고 움직인 거리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게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하고 변이는 다르긴 한데 굳이 뭐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선 운동을 하는 우리 물체의 변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한 번 미분해 주게 되면 속도가 나오죠. 한 번 미분한 거죠. 뭐 도트라고도 쓰는데 좀 이쁘게 쓸까요? x 도트 하면 이게 속도입니다. 자, 얘를 갖다 한 번 더 미분하면은요. 투 도트 하면은 얘는 가속도가 돼요. 그죠?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 앞에다가 m 질량 곱하기 하게 되면은 힘이 되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니까 뭐 요런 거 있는데 우리 회전하는 물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전하는 각을 갖다가 회전각을 세타 이렇게 물론 이제 단위는 라디안이어야 됩니다. 라디안 단위로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회전각입니다. 요 각을 갖다가 한 번 미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각 속도가 되죠. 각 속도.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각 가속도입니다. 각 가속도. 이게 이제 각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라고도 많이 표시를 하는데 얘의 본질을 얘를 갖다 세타로 나타나게 되면은 세타 2 도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사실상 이건 뭐야?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그래서 질량 모멘트, 얘가 지금 질량 회전 모멘트인데 질량 회전 모멘트에다가 알파를 곱한 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직선 운동에서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가지고 요걸 갖다 우리가 힘이 되잖아요. 근데 회전 운동에서는 이 질량 대신에 보시면 질량 관성 모멘트를 씁니다. 그래서 질량 관성 모멘트 m 곱하기 알파 하면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m 해가지고 제가 시그마인데 이 모멘트가 아니라 이거는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 뭐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이렇게 운동량 반영식 할 때 이렇게 더하기 m 이렇게 쓰죠.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 도트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량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책마다 교재마다 좀 쓰는 기호가 달라요. 어떤 교재에서는 이렇게 J라고도 표시를 하고 어떤 교재에서 그냥 I로 빵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IM 이렇게 표시합니다.
IM.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평면 도형 같은 경우도 2차 단면 모멘트 I로 표시하잖아요, 보통. 그죠? I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극단면 2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IP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이거 좀 혼동이 올까봐 저는 아래 첨자 이렇게 IM을 쓰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운동량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각 가속도 알파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가 알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IM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질량 과속 모멘트를 갖다 일로 내리면 되겠죠. 질량 과속 모멘트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운동량을 갖다 나눠준 값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운동량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W는 뭐예요? 이 막대의 무게예요. 무게. W가 무게입니다. 이게 이제 무게에 해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했어요. 왜 2분의 1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저 막대가 이렇게 A와 A에서 B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하는 반경을 여기를 잡을 거예요. 여기를 잡을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균일한 막대라고 했잖아요. 회전 반경을 뭘로 잡을 거냐 이제 이거죠. 회전 반경이 중요하죠. 왜? 질량 과속 모멘트니까. 회전 반경이 중요해요. 근데 회전 반경을 뭘로 잡을 때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막대의 중심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전체 길이가 L인데 여기를 갖다가 2분지 L을 갖다가 회전 반경으로 잡았어요. 어디서부터? A서부터 2분지 L. 예, 대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심을 갖다가 2분지 L로 잡은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코사인 60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얘가 지금 60도, 요 세타가 60도입니다. 그러면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60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놓으면 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회전으로 운동하지만 실제로 변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죠?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장에서부터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변이 여기 갖다 우리가 물음표 땡이라고 할게요. 물음표 땡.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60도가 나오죠? 그럼 움직인 요 변이 물음표 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60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죠. 왜? 이게 지금 빗면이고 여기가 밑면이 되잖아요. 이건 높이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음표 땡을 갖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 땡 같은 경우는 지금 코사인 60도 곱하기 W 곱하기 2분지 L 나와요. 네, 2분지 L 나옵니다. 네, 이게 회전 반경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돼요. 회전 모멘트. 근데 이건 회전 모멘트는 아니야. 왜냐면 이게 좀 풀려있기 때문에. 풀려있기 때문에 회전 모멘트는 아닌데 그렇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사실상 이게 힌지기 때문에 여기 모먼트가 발생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힘 곱하기 거리, 모먼트로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W 곱하기 2분지 L은 힘 곱하기 거리,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얘가 움직임 변이 이렇게 원형, 원호를 그리면서 가지만 실제로 움직임 변이는 X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원형 여기 보시면 길이가 L이 균일 막대라고 했고요. 막대의 각속도는 나왔는데 이 균일 막대가 한쪽을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 질량 과속 모멘트는 3분지 m 한의 L 제곱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매번 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평면도의 성질처럼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저도 3분지 L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W 같은 경우는 무게잖아요. 무게는 뭐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래서 mg 이렇게 나왔습니다. mg 이렇게 나왔고, 코사인 60도가 2분지 1이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 m인데 요 m 약분되고,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뭡니까? 위에 g 남아 있고요. g 남아 있고 밑에 L 하나 남습니다. 왜? 여기 L 있고 여기가 약분되면서 이거 하나 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4분의 3 LG L분지 G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서 알파는 4분지 L로 3G를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력학 같은 경우는 동력학에서 쓰는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정리하시면은 문제를 일단 읽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조에서 문제풀이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제4과목 연료체 해석에 대한 총평하고 이제 우리 신경학 문제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연료체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력학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10문제, 그다음 유체역학에 해당하는 문제가 10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학하고
재력학이 약간 합쳐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이제 막 산발되게 랜덤하고 섞여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좀 보이거든요. 얘는 그렇진 않아요. 연력학하고 유체역학이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앞으로도 계속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고요. 연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여러분 힘은 어쨌든 공부하실 때 힘은 고르게 분포해가지고 고르게 힘을 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제 과목이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한 발짝 좀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은 연력학 같은 경우는 좀 냉동 사이클 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좀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만족하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따가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 저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제 생각이 좀 나실 수가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 외적으로는 뭐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다 이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요 간극체적, 행극체적 이걸 갖다가 실제로 문제에서는 내연기관이라고 했는데 내연기관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오토사이클에 접해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과거에 안 나왔던 문제는 아니야.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거 갖다 그냥 오토사이클 이렇게 나왔다는 집은 이번에는 내연기관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게 조금 달랐습니다. 유체역학이 이번에 조금 좀 재밌는 문제가 좀 보였어요. 뭐냐면 이제 와도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와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이나 실제로 강의를 진행할 때 이 와도에 대해서는 그닥 힘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일단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신경학 문제 할 때 여기서 조금 좀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피스 그 안에서 유속과 유량과의 관계 또는 여기서 유량 조건을 주고 유량을 구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주고 유속을 구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마노미터 나왔습니다. 마노미터. 마노미터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계측기는 아닌데 유량 계측기는 아닌데 마노미터가 이번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복원 중인데 마노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셨다 그래도 사실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좀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눗방울의 표면 장력 여기 관한 문제가 나왔고 노즐 분사 그래서 여기 가는 뭐 표면 장력이나 노즐 분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형태가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에 가져 나온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 사이클은 냉동 사이클이에요. 냉동 사이클이고,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만족하는 조건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냉동 사이클의 에너지 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Q1, Q2, 그 다음에 W로 맞는 것은 이렇게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고르시려고 그러면은 일단 요 사이클은 좀 이따 하고 뭘 아셔야 되냐면 연력학 1법칙이 뭔지 연력학 2법칙이 뭔지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리셔야 되거든요.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들어간 일과 나간 일은 동일하다.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어간 일과 나간 일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 같은 경우는 이거 엔트로피의 법칙이잖아요.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Q에서 T를 나누니까 T로 온도로 열량을 나눠준 값, 온도 나눠준 값인데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조건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이클의 조건, 이 시스템의 조건을 좀 보세요. 이거는 냉동 사이클입니다. 냉동 사이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열량을 받아서 위로 올려주는, 그러니까 저열에 있는 열을 받아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이 사이클의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뭐냐 이제 여기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셔야 되면은 실제로 여기 이 사이클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을 찾아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게 뭐가 있어요? 얘 입장에서 받는 거. 얘가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다 여기다 이 사이클 여기다 투입하는 게 뭐죠? Q3 투입하고 있죠. 그 다음에 1W 투입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사이클 입장에서 얘가 방출하는 거. 그러니까 위아래는 사실 지금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거는 얘가 방출하는 거, 밖으로 내보내는 게 뭐가 있죠?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Q1, Q2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연력학 1법칙부터 좀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숫자도 어차피 연력학 1법칙, 2법칙이니까 1법칙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연력학 1법칙을 본다 그러면은 자, in, out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in이 뭡니까? 들어가는 게 Q3하고 W였어요. 나가는 게
Q1하고 Q2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을 보고 여러분이 값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애를 찾았더니 뭐가 됐습니까? 지금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여기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식을 딱 넣어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씩 다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밖에 못 풉니다. 이거는. 이건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외가 일법칙을 만족하는 애는 자 2, 3, 4니까 1번만 여기서 제외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럼 나머지 이제 2, 3, 4 중에서 골라내야죠. 뭘로? 연력학 2법칙으로. 그래서 연력학 2법칙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의 법칙이고 이 값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넣고 T3하고 Q3를 T3로 나눠줬더니 얼마가 나왔다? 0.125가 나왔는데 자, 요 값은 항상 뭐예요? 지금 요 값은 계속 변하겠죠? T1, Q1, Q2에서 T2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얘는 0.148이 나왔어요. 0.14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Q3하고 T3는 값이 0.0, 0.125, 125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Q3하고 T3 볼게요. 여기 지금 얘는 지금 고정이죠? 이 값 안 변하잖아요. 지금 안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지금 안 변합니다. 뭐만 지금 변해요? 여기 조건은 Q1하고 Q2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지금 Q3를 T3 나눠준 값은 그래서 얘가 지금 고정인 겁니다. 여기서 요 값이 0.125로 다 고정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 값이 부등호가 성립을 해요. 부등호를 성립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고 나머지 3번하고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측변 요 T1, Q1을 가지고 T1 나눠준 값, Q2를 T2로 나눠준 값을 보셔야 되면 0.12, 0.1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는 답이 2번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넣어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씩 걸러내야 된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 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셨던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수시독 딱 정해놓고 여기서 정해준 변수를 갖다 놓고 한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냉동 사이클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T3라고 하는 저열원에서 열량이 지금 370kg 줄이 사이클 통해서 위로 올라갔어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걸 냉동 사이클, 냉동기에 있죠. 냉동기라고 보신다 그러면은 냉동기에서 열을 이만큼 열량을 뺏어갔잖아요. 그럼 여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열량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지금? 이 사이클에 있는 냉매가 가져간 거죠. 냉매가 가져가는 겁니다. 냉매. 그래서 사이클이 손하면서 냉매에서 위쪽으로 올려줘가지고 한쪽은 370K, 한쪽은 320K로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기준으로 해서 입출력부터 따져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최적하고 오토사이클,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 그래서 앞에서 제가 내연기관이라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내연기관인데 내연기관이 아니라 가솔린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관. 문제가 가솔린 기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에서 간극 최적이 행정 최적의 22%라고 하면 이 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가 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최적에 대해서 좀 아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간극 최적 그러면은 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올라갈 때 이 끝까지 딱 맞춰서 올라가지는 않죠. 보통 조금 여유 있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뭐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요 공간, 요 최적을 갖다가 우리가 간극 최적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VC 아래 첨자 C로 나타내고요. 이걸 간극 최적. 또는 연소실 최적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도 합니다. 간극 최적 또는 연소실 최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총 최적,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최적을 우리는 행정 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정 최적은 VS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V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VC하고
VS를 합친 거를 총체적 그래가지고 그냥 V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총 전체 최적이다 그래서 VT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건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열 효율을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최적을 가지고 뭘 구해라? 압축비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압축비를 구해라. 그 다음에 그 압축비를 가지고 열 효율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1 마이너스 압축비로 요 수식을 이어서 구할 건데 지금 요거 무슨 사이클의 효율 구하는 거예요? 오토 사이클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솔린 기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효율을 구할 때 가솔린 기관의 열효율이 아니라 보다 오토 사이클의 효율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겠죠. 선생님, 우리 가솔린 기관이라고 그러면 그냥 오토 사이클로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냥 오토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여러분 다 알고는 계신데 이게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 멈칫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를 갖고 나온 거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극 최적은 행정 최적의 0. 그러니까 아까 22%로 했으니까 0.2 곱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압축비의 정의가 이겁니다. 예, 압축비는 원래 지금 이렇게 풀어놨지만 실제로 압축비 같은 경우는 총 최적을 갖다 뭘로 나눠준 겁니까? 간극 최적으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요. 이게 압축비입니다. 예, 이게 우리 그 오토 사이클에서의 압축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총 최적 같은 경우는 간극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이니까 이제 이게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갖다가 풀어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요? VC하고 VC 동일하잖아요. 얘를 1로 만들 수 있겠죠. 1 플러스 VC 분지 VS 이렇게 나올 건데 자 VC가 지금 0.22 VS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VS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VS는 0.22 분지 VC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위아래가 똑같이 간극체적으로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만들면 1 플러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똑같네요. 이렇게 동그란. 자, 다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0.22 VC 분지 VC에서 요거 없어집니다. 예, 약분됩니다. 약분되면서 없어지고 이걸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5.5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압축비가 5.5예요. 결론적으로 압축비가 5.5 나오는 거고 이거 구했으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B열비 K 줬죠? 이미 여기서 1.4로 한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고 같이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49.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9.2 1번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학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찾아봤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유체역학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왔어요. 와도. 이거 하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유체 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와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일단 와도 그러면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유체가 흘러갈 때 유체 흐름에 대해서 유체 입자가 회전력,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는 걸 우리가 회전 운동이 발생하고 그 회전 운동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와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와류의 정도를 와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입자의 회전 성분을 나타내는 물리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와도입니다. 이게 와도입니다. 그다음에 속도장의 회전으로 정리. 근데 요거 뭐예요? 이거 다이버전스 그러죠? 다이버전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값을 수렴한다 그러면은 리미트 한 다음에 뭐 A는 0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한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값이 요 x축에 대해서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막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제 요걸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는데 얘는 사실 발산을 얘기합니다. 더 퍼져 나가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더 퍼져 나가는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 이렇게 삼각형을 갖다가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런 걸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걸 좀 뭐라 그럴까 좀 직관적으로 와도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걸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와도를 갖다가 얘기할 때 어떤 유체 흐름에서 와도가 크다 그러면은 입자가 굉장히 회전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난류 지금 이 유체는 좀 난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난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와도가 작다라고 하는 건 뭐야? 유체가 얌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체가 얌전하게 흘러가고 있고 얘는 충류가 되고 있거나 충류 흐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충류 흐름이에요. 이게 와도입니다. 그래서 이상유도 해석에서 자주 나오는 가정이
와도가 작다라고 하는 가정, 거의 없거나 같다라는 뭐 요렇게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도를 갖다 이렇게 수식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저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도나 와류에 대해서 수식보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와도가 컸을 경우에 우리가 고려할 만한 거는 이 볼텍스, 볼텍스, 그다음에 휠, 그다음에 경계층 근처에서 전단 변형이 큰 영역이 발생한다. 뭐 요 정도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체의 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와도는 유체 입자의 회전성을 나타내고 회전유에서는 와도, 비회전유에서는 와도가 제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와도가 제로인 유체가 있다 없다? 이론상은 있습니다. 이론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거, 나머지 다 틀리다입니다. 와도는 속도 후배가 없는 측류 흐름에서 항상 0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와도가 크다는 것은 반드시 압력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니다. 이거 지금 압력가가 사실 여러분들 이게 요거는 뭐 저도 수식으로 봐서 설명하는데, 이건 다이버전스, 압력 강화가 아니라 발산이 크다는 얘기죠. 와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발산을 많이 한다. 퍼져나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압력 강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섭섭해지려고 그러네요. 내가 만들었지만. 자, 어쨌든 와도는 항상 점성계수에서 직접 결정된다.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우리 와도는 뭐에서 된다? 속도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속도장과 다이버전스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점성계수는 여기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성계수 자체에 의해서, 자, 요거 볼게요. 점성계수에 의해서 직접 결정된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얘기는 직접이에요. 점성계수가 와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점성계수가 크면 와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와도하고 점성계수는 딱 우리가 갖다 놓고 서로 반대야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마치 모처럼 인장과 압축처럼 서로 반대야 이렇게는 말은 못하는데, 이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와도를 크게, 그러니까 와도가 작아지는 그 역할은 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접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점성계수가 0.098 단위는 요거고요. 주체가 속도분포 요렇게 흐르고 있다면 평판면에서 전단 능력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되면, 사실 이 문제를 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속도분포가 뭐예요? 지금 그 높이의 함수, 높이의 함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여기 유체 표면이 있습니다. 유체 표면에 이렇게 어떤 뭐 판 같은 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의 속도를 u라고 했을 때, 이 유체가 여기 유체 요 흘러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속도 분포가 보통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뭐야? 깊이의 함수죠. 요 y 값에 의한 함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 분포의 함수가 이 y 값에 대한 함수인데, 이게 지금 750 y 마이너스 2.5 곱하기 11 마이너스 6소 y 제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저는 이제 직선을 그렸지만, 이거 보면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포물선 같은데 곡선인 것 같은데 포물선인지 하여튼 뭔데 이거 곡선 나와요. 실제로 곡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요 높이의 함수로 구해진 거죠. 하면 속도가 높이 함수로 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평판면이라 그래가지고, 평판면은 y0를 여기다 줬습니다. y0. 그래서 y0는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했어요. 원래 밑에서부터, 아니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붙어있는 애가 여기서 더 속도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했는데, 어쨌든 y0를 평판면,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전단력 방정식 우리가 이거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유체에 발생하는 전단력은 지금 왜 y 여기를 왔다 왜 y 첨자를 붙였어요? 이게 지금 깊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y 첨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dy 분지 du 한 거는 뭐예요? 이 속도 분포를 깊이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 얘기잖아요. 얘는 그냥 상수점 따라가면 돼요. 점성계수 그냥 따라갈 거예요. 계속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점성계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우리가 수식을 풀어내게 되면은 점성계수 그냥 따라오고요. du 지금 얘죠? 예, 얘를 갖다가 지금 du 붙였고 dy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지금 뭐예요? 이 함수를 갖다가 이 속도분포 함수잖아요. 속도분포 함수를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미분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d가 붙었습니다. d가 붙었고 dy가 붙으니까 이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얘가 750y가 그냥 750 나오죠. 얘는 그냥 750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서 750이 그냥 뚝 떨어져 나오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y 제곱인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예요? 2가 앞으로 오면서 얘는 y 제곱이 아니라 y가 되죠. 그냥 y 제곱이 아니라 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2가 와가지고 요 앞에 배치가 되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y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뭐야? 이 함수를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에요. 미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 y 값을 여기다가 y에다가 0을 넣으시면 돼요.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y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함수 값이 어떻게 돼요? 지금 d 이쪽은 그냥 0이 돼 버립니다. 예, 왜냐면 여기가 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0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뮤 곱하기 750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뮤 곱하기 750인데 뮤 값이 여기도 줬죠. 0.098. 0.098 줬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73.5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73.5 해가지고 답은 1번 나오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립체 해석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신경학 문제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요 보시고 나서 이제 시험 바로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뭐 결과 좋을 수도 있고 결과 좋아서 이번에 한 번에 필기 합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조금 부족해서 좀 합격선에서 멀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합격하시는 분들하고 또 나중에 어쨌든 지금 합격하느냐 나중에 합격하느냐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기획의사 같은 경우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다 제각각 다 사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막 자격 조건 이제 막 갖춰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가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꾸준하게 많이 하든 조금 하든지 간에 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보통 합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건 사실 전략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합격의 어떤 원동력, 합격의 근력이 되는 거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꾸준하게 보시면서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